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물건들은 제가 어, 비규제 지역 중에서 저는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투자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오른 아파트 뭐 분양이나 뭐 1, 2년, 3년 정도 된 거의 신축급 아파트들의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 한 당진 지역의 이제 아파트를 어, 경매에 참여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건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다가 재미난 물건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재미나다는 이유는 당진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시내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만 3건을 봤어요. 거래는 잘 되는데 경매로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고는 있는 물건인데요. 이게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건을 보여드리면, 충남 당진, 거기가 그 시곡동이라는 동인데 보이시나요? 지금 사건 번호는 3개인데 지금 물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 물건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안 돼야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부채는 가지고 있고, 그 부채는 갚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의경매가 붙여지든, 이거를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서 어떤 대출을 받든 카드 빚을 지든 뭐 사업이 부도가 나든 어떠한 채권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 물건을 그냥 포기해서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일단 물건은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해당 물건이 물론 실거래가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게 거래가 됐다, 그 금액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진 않지만 참고 자료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다고 전월세 거래 같은 게 만약에 있다 쳤을 때 전월세를 거짓말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추측입니다.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2개 물건은 54제곱미터, 그리고 물건 하나는 59제곱미터고요.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를 전용 54제곱과 전용 59제곱 요 2개 위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54제곱, 2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 2개 경매가 나와 있는 공급 면적 71제곱미터를 한번 봐볼게요. 최근 11월에 실천 거래가 2개가 있었어요. 다 저층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경매에 나온 거는 요거 하나가 이제 3층 저층이죠. 그러면 요거 시세가 지금 11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또 투자자들 또는 중개업자들이랑 짜고, 이게 가짜 거래, 즉 거래 계약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취소하고 그럴 가능성이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12월은 돼봐야 이게 취소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거래가를 참고를 할 때 지금이 11월이면 한 달 전으로 소급을 해서 이미 한 달이 지난 물건 가격으로 참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11월은 보지 않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를 참조를 해서 한 6,750, 7,000, 6,700 그러면 한 평균 한 6천 후반대 정도 시세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건 이제 3층이니까 그 밑에 정도 되겠죠. 한 6천 중반 정도 이제 시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물건도 재밌는 게 또 유찰이 돼가지고 이게 두 번 유찰돼가지고 3,800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번호가 2020 759 보시면 이 759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물건 번호가 1번, 4번, 5번 그리고 물건 3번 그리고 물건 6번 해가지고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이 물건은 이게 7595 물건 1번이거든요. 자, 주인경로에서 보면 시세대로라면 이때 누군가가 입찰을 했었어야 했는데 입찰을 안 했어요. 이게 입찰을 안 한 게 솔직히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요즘같이 부동산 붐이 있을 때 지금 시세가 6,500 아까 제가 6,5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5,500인데 안 들어갔다. 투자자들이 안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왜 안 들어갔을까? 전 굉장히 신기해서 물론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기준금리가 1%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대출에 대한 압박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DSR 기준으로 해서 소득 대비 얼마 이상은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받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더는 대출을 안 늘리려다 보니까 이런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대출을 안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거든요. 뭐 어떻게든 대출 받는 사람 뭐 P2P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대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갔나 하고서 유심히 한번 봐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내역은 없더라고요. 이게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이제 전화 관리사무소에 통화를 해보고 또 현장을 방문해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좀 건물 유지, 그러니까 주택 유지적인 면에서는 더 낫거든요. 인도 명령을 하더라도 비어 있으면은 보일러도 켜 있지 않을 텐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그 보일러 배관이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얘기가 딴 데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근저당이 있어요. 그리고 가압류가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처분 때문인 것 같은데 BNK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제가 이거 아까를 검색을 해봤는데 법원에 일반 지방법원에 들어가면은 사건 번호 서산지원 2020 가합 27 이거를 검색해 보면 왜 BNK 캐피탈에서
가처분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위한 가처분을 해놨더라고요. 어, 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가처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한테 판다고 생각을 했겠죠. 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한테 넘기지 않고 김순재라는 사람한테 증여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BNK 캐피털은 가처분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도 좀 느낌은 이상하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소유권,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김순재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 나한테 넘겨야 된다. 라는 거죠. 왜냐면 장준영이라는 사람이 김순재에게 부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거를 갚지 않기 위해라든 어떤 목적 때문에 김순재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넘긴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김순재라는 사람은 뭔가 이게 좀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추론은 되고, 그래서 이 가처분이 이제 불안해서 안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도 의아한 게, 경매 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큰 부담 없이 권리 분석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도 들어갈 법하긴 한데, 안 들어갔다는 건 확실히 어, 투자자들은 많이 지방 아파트 투자에 지양하고 있다라는 게 이 물건을 통해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이 물건의 일단 최우선 순위는 여기 보면 농협도 아직 채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금액으로 이제 강제 경매를 넣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살아있거든요. 이 두 가지 채권이 이 BNK 캐피탈 가처분 그 채권보다 이 채권보다 더 선순위에 있어요. 보시면 2020년 7월 2일인데 신용보증재단 2019년이고요. 그 다음에 농협은행은 여기 지금 2021년으로 나왔지만 이 앞에 근저당권 시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참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이 BNK 캐피탈이 가처분을 신청할 때 이미 농협은행에 근저당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가처분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처분을 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하죠.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한데, 아무튼 이러한 가처분 등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괜히 불안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에 입찰을 하더라도 저 부분은 충분히 다 말소가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물건 사진 한 번씩 볼까요? 중국년도 2006년도라 꽤 아주 구축은 아닌데 그래도 꽤 오래되긴 했죠. 16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도 생각보다 아파트가 노후돼 보여요.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노후해 보여요. 다행히 샤시는 요즘 샤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무슨 샤시라고 해야 되냐? 알루미늄 샤시? 요런 거는 아니네요. 확실히 2000년도 이후 들어서면서 알루미늄 샤시에서 하이 샤시 요런 걸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평수도 작은 평은 아니에요. 그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면 일반적으로 24평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아파트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파트가 이게 그게 방이 두 개더라고요.
이게 71제곱이잖아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방이 두 개예요. 복도형 아파트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방 하나, 방 두 개, 그다음에 여닫이 문으로 거실 하나. 요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24평도 똑같아요. 방수전 3개일 줄 알았는데 두 개더라고요. 대신 요 가로폭이 좀 넓어요. 이게 1400은 세로폭 1400은 저거와 똑같은데 가로폭이 이건 6800이고요. 이 한치수 작은 면적은 확 작아져 6000, 한 800 차이 정도가 나네요. 800이면 80cm인가? 아, 80cm 정도 차이가 나고, 예,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가 나홀로 아파트인 게 꽤 큰 단점인데, 제가 와 이게 경매 물건이 참 많이 나오니까 저는 되게 안 좋겠다, 투자 가치 없겠다라고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재밌는 게 여기 큰 데가 이쪽 당진 시내거든요. 당진 시내까지 2.6km예요. 지금 버스터미널까지 찍으신 거 보이시죠? 2.6km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추가로 당진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 옆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쭉 지금 이게 계획된, 지금 보이시죠?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도시개발, 여기도 구역을 묶여가지고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해요. 기존의 도시가 이만했는데 이만한 걸 하나 옆에 더 붙여줘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도시가 성장한다는 건데, 그 도시가 성장하면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늘 사람에 살던 사람들이 물론 이 근처에서 놀면 더 좋지만 2km 떨어진 곳에 신도시 같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 크게 생겨서 여기에서 쇼핑을 하고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혜택이 좀 더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수적인 것 같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여기 당진이 이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 아파트가 투자하기에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산업단지들이 많아요. 송산 산업단지, 그다음에 여기 성문 산업단지. 여기 송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현대제철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대제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성문 산업단지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지인이 일하고 있는 쪽인데, 이쪽이 하나포탈이라는 대기업이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도 굉장히 직장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포탈 밑에서 일하는 어떤 그 물론 계열사 같은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들도 있겠고,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아서 여기서 뭐 30분에서 뭐 3, 40분 거리 내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공단들이 많아요. 여기도 공단, 산업공단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젊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젊은 사람들이 왜 많냐라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근처에 초등학교들을 검색을 해보거나
제가 지금 물건 봤던 게 지금 거기가 시곡동이었죠? 이쪽이었나? 시곡동 여기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학교를 보내냐면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커져라. 여기 기지초등학교 보이시죠? 이 기지초등학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잘못되지 않냐 내가 물어봤었는데 잘못된 게 아니래요. 진짜 이 인구가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서 여기 보시면 조그만 마을이에요. 마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학생 수가 1774명이래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여기 젊은 사람 많구나라는 거 생각했어요. 단순 요거만 보면 또 디테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당진도 알아봤어요. 당진 시내. 또 어디 있어 당진? 당진 시내. 여기 초등학교가 한 3개 있더라고요. 4개였나? 원당 초등학교, 호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 탑동 초등학교. 제가 이쪽 다 전화해봤어요. 여기도 학생 수 많습니다. 시골인데 초등학생이 많아?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직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움직임들도 이 당진시에 투자하는 기반 시설 놓쳐 그 대곡소사선, 그러니까 서해선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서 인주면 지나서 합덕 지나서 뭐 이렇게 홍성 쪽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결이 이제 2023년인가가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 합덕읍을 서해선이 지나가는데 이 합덕에서 정부에서 예타 면제시켜 준 게 있죠. 합덕에서 신평, 송합, 송산, 성문까지 연결되는 철도예요. 이거를 산업철도로 할지 산업철도와 어, 일반 그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철도로 혼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혼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될 예정이에요. 이 예타가 면제가 됐거든요. 예타가 면제가 돼서 사업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진행한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서 끊지 말고 이 하나토탈이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여기도 직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당진 시내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이게 나홀로여도. 그리고 여기에 장점이 여기 보시면 천안이 있어요. 천안에서 지금 요 당진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개통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일단 부분 개통으로 여기 아산까지 먼저 연장되고 그다음에 당진까지 연장. 특히 당진에서 이쪽 성문까지 연장을 하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접근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주변 아산이나 천안 지역의 시세랑 비교를 해봐도 아직 많이 저평가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런 거보다는 요런 부분도 물론 이게 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도 물론 좀 쉬운 물건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 이게 경매를 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내가 100%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99, 98, 97 이 안전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물건을 투자하는 게 내 실력 향상과 수익 창출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물건이 가처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전문 투자자들은 저런 거에선 손 뗐거든요. 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미 다주택자고. 근데 저거의 투자 가치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자기가 가진 물건들에 비해 좀 그런 것 그래서 투자를 안 했는데 그럼 일반인이라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 들어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무섭겠어요? 아까 그 가처분이 만약에 말소가 안 되면 내가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그거를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겠죠.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입찰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될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은 책이랑 참 가까워야 되고 특히 법이랑 가까워야 돼요. 예, 그래서 법과 관련된 책이나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판례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냐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진행된 게 있겠죠. 뭐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는데 뭐 지방 그다음에 고등 대법원 뭐 여기까지 올라온 판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판례들 중에서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 어떤 물건을 살라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제대로 소송을 했을 때 승산이 있을까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 여기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판례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향후 간, 문제 발생 가능성 또는 이거를 이 권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판례도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으면은 유사한 판례라도 읽으면서 판사님이 얘기한 어떤 그 맥락을 읽음으로써 이 물건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보여준 물건이 이 시곡동 물건 있잖아요. 이 시곡동 물건이 유찰됐네. 3,800만 원이네. 그러면 근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가처분이 있네. 아씨 불안하네. 아니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벌써 이제 수익 버는 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누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럼 누군가 소송을 했겠네. 그 소송 스토리를 내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소송에서 낙찰자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이거 사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판례를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검색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처분이란 말은 써야 되겠죠. 가처분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뭐 경매 물건이니까 경매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중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비슷하겠네 싶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는 거냐. 이게 비슷하다 생각되면 이걸 눌러서 보는 거예요. 왜 안 떠? 아우 느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딱히 그거와 비슷한 스토리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가처분 경매, 가처분 말소 이것저것 다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다 보면 필요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가처분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 가처분 취소. 아니 근저당 가처분 쳐봅시다. 근저당 가처분. 음. 자 보시면 지금 아까 그 물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등기부 떼봤습니다. 자 보면 있어. 아 아까 이미 그 파일로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제가 한번 등기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주인경매 이 내용 스토리가 전 거의 믿는 편이거든요. 물론 전 서류를 떼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한 편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네, 이거를 맞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 등기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등기부. 여기 등기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 이제 이거 오늘 뗀 거예요. 11월 아니구나 어저께 뗐구나. 네. 보시면 오늘 맞구나. 제가 지금 오전 12시라 네. 얼마 전에 뗀 것 같은데 전일이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보시면은 이게 19층짜리 아파트이고 뭐 이렇게 표제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거 나오고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도로명 주소랑 집원 요게 이제 최근 물건 표시죠. 그리고 보시면 대지는 한 8,0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전유 부분 나죠. 54제곱미터. 근데 이게 원래 대지권은 토지 별도 등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25년 7월 1일에 말소됐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까 장준영이라는 사람이 전 소유자한테 증여했다고 떴잖아요. 이 사람이 2015년 7월 1일에 샀어요. 그리고 4년 정도 있다가 가압류가 들어와요. 중요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증여를 해버려요. 이 김순재라는 사람한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증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사회행위 취소를 위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장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회행위를 해서 김순재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재산을 뭐 은닉할 목적이든 뭐 어떤 목적이든. 그래서 그걸 취소를 인한 원상 회복, 전 소유자에게 다시 넘겨줘라 라는 원상 회복을 위한 소유권자들끼리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가압류, 아시죠?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가압류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가처분이 있었어요. 일단 요거만 가지고도 가처분은 말소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있는데 이게 중복 경매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근저당 설정 해가지고 9,300 이게 있죠. 채무자는 장준영이고 농협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2015년 10월 20일이죠. 15년. 그러면 아까 가처분이 20년도에 있었죠. 이미 5년 전에 근저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 이 법인이죠. 이 캐피탈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이미 있다라는 걸 알고서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처분 행위로 인해서 이 선순위 가압류나 근저당권자의 어떤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가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참 껄끄러운 물건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당진이 근로자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가장 최근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전세자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월세 계약일 것 같긴 한데 현대제철 주식회사예요. 이 사람 여기 직원 사택으로 썼다는 거죠. 네, 이 등기부는 이렇고요. 지금 요거 얘기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거, 유추할 만한 거, 이게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판례를 최대한 뒤져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뒤져보면 잠깐만요. 아까 써먹을 만한 멘트가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스토리를 이제 읽는 건데 이게 똑같은 판결 찾기가 물론 잘 찾는 분은 잘 찾겠지만 저는 잘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어서 일단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읽어보시다 보면은 권리관계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뭔 말이냐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물건이 이 권리관계가 낙찰되고도 그대로여야 되거든요.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낙찰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일주일 뒤에 일어나는데 이 사이에 이 스토리가 바뀌어. 이 스토리가 바뀜으로써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거나 어떤 위험도가 높아지면 낙찰자가 무슨 죄예요? 예를 들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비용이 더 들게 생겼어. 이거는 낙찰자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원래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의 중대한 권리의 변동이라 함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물리적 훼손이 있으면 불허가 한다는 거죠. 이건 이 내용을 스토리를 추측을 해야 돼요.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그러면은 물리적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선순위 근저당권 뭐 선순위 가압류, 압류 뭐 비슷한 거겠죠.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 가처분 아까 가처분 있었죠. 후순위 가처분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등록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그 말은
어떻게 해석돼요? 근저당권이 존재를 하고 후순위의 어떤 가처분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있으면 소멸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죠.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안전한 부동산인 것으로 알고 매수 신청을 하여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으나, 자, 이 앞 내용만 보면 안전하다는, 낙찰자가 이걸 낙찰받아서 피해보지는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소멸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 신청을 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아까는 근저당이 있다 그랬는데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소멸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근저당권이 채권적인 어떤 채권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 앞에 근저당권이 소멸이 됐다면, 없다면 가처분 임차권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 가처분 권력이 가처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의미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인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변경시켜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 유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지는 경우,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경매 진행하다 보니까 유치권이 있다라는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상 중대한 하자다라고 보는 거죠. 요건 뭐 그런 스토리 얘기인데, 저는 요거를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 가등기, 임차권 또는 유치권, 유치권은 또 뭐 이거는 좀 다른 변론으로도 일단 치더라도 일단 그러한 권리들이 후순위에 있으면, 발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으면 낙찰자에게 어떠한 부담이 가지 않는다라고 판사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조항,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읽어두면 입찰하는 데 있어서 좀 용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렇게 종합법률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물건을 좀 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측이기 때문에 추론이잖아요. 어떤 판결에 의한 내 개인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더 확신할 수 있는 판례나 법률, 이런 것들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법원 사이트 안 들어가진다, 새벽이라. 그러면 일단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였는데, 그럼 지방법원을 쳐볼게요.
여긴 그게 안 뜨네. 여기 사건 내역이 있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건 내역 말고 기일래? 여기 있나? 문서 송달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표시명령 관련 소송이 나와 있는 게 보통 아이고 대법원 사이트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이 관련 사건이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채권에 대해서 청구할 때 그걸 갚지 않는 경우 이 부동산으로 이 부동산을 경매시켜서 받겠다라고 어느 정도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뭐 그렇게는 되겠지만 이때 뭐 강제 경매 뭐 돈을 빌려주고서 안 갚아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해서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사건 번호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건 검색을 보면 이게 안 뜨니까 뭐 어떻게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뭐 인천지방법원이다 그러면은 인천지방법원 체크하고 어딨어 인천지방법원 체크하고 뭐 해당 사건 클릭하고 당사자명 누르고 이거 번호 어, 자동 입력 방지 이거 번호 누른 다음에 검색을 하면 내용 스토리가 떠요. 그럼 이제 그거가 거기에서 이젠 재판이 언제 진행됐고 결정은 언제 났고 금액은 얼마고 뭐 때문에 소송했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송달 내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뜨는데 그거 많이 참조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안 하시고 입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경매는 제가 잘해서 이걸 찍는 건 아니고요. 저는 추후에 이쪽 경매 컨설팅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업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중개업자들이 하는 방식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이쪽 IT 이쪽 인터넷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요즘 보면은 물론 합동공인중개사가 물론 있긴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 사무실 기반 중개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초월해서 좀 더 이제 물론 계약은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는 그 공인중개사에서 사무실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쓰겠지만 그 어떤 그 고객에 대한 어떤 PR 고객에게 어떤 물건을 소개해주고 보하고 임장하고 하는 건 솔직히 다 밖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손님 고객 맞춤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중개 시스템을 좀 도입해보고 싶긴 해요. 물론 지금 아직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공을 많이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매는 잘하시는 분들의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도움 많이 되는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보세요. 보이시는 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구나. 이게 다 경매 관련된 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험해봤던 성공기와 실패기,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단돈 15,000원에서 2만원, 뭐 비싼 건 3만원 정도 되겠지만 그 금액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실패담, 그리고 이 물건이 좀 위험해 보였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가며 그 물건에 접근해서 실제로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거를 임대 또는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그런 방법들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책 사서 읽거나 빌려서 읽는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나오면, 이건 물론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모르는 게 나오면 지금 이런 종합법률처럼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셔서 확신이 들 때까지 찾고, 못 찾았다 그러면 그거 입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찾는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입찰을 해야지, 입찰을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입찰하게 되면 90%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근데 10% 정도 가능성은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90%의 안전하면 저는 그거 들어갑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근데 뭐 50대 50이라든지 진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정도 고지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그냥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많이 떨어졌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요렇게 해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좀 일단 업로드는 하겠지만 이거를 공개로 바꿔놓는 거는 이거 입찰일 이후로 입찰일 이후에 이거를 완전 공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